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직장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고 내가 가진 돈은 시장 바닥에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어제까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칭송받던 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부도 직전에 거지 신세로 추락했습니다. 거리에는 절망에 빠진 가장들이 넘쳐나고 집안의 공기는 마치 빙하기가 찾아온 듯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 세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도망치거나 돈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장롱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아기 돌 반지, 결혼 반지, 심지어는 조상님께 물려받은 금두꺼비까지 꺼내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내 나라가 진 빚을 내 돈으로 갚겠다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영화 속 판타지 스토리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1997년 대한민국을 뿌리째 뒤흔들었던 IMF 외환 위기와 그 속에서 피어난 금 모으기 운동의 실제 기록입니다. 당시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서구의 경제학자들과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투자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박힌 자본주의의 차가운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류사적인 기적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한국인의 DNA에 왜 그토록 경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뜨거웠던 겨울의 기록을 아주 깊고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1997년 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았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고 국가 금괴 달러가 없어서 나라 전체가 문을 닫기 직전이었죠. 당시 IMF 총재였던 미셸 캉드 씨가 한국 공항에 발을 들일 때에 그 서늘한 분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점령군 사령관이 패전국의 항복 문서를 받으러 오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주권은 통째로 IMF의 손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생사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그냥 뉴스에 나오는 숫자로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공포는 정말이지 뼛속까지 시리는 실존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십 개의 기업이 도산했다는 뉴스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짐을 싸서 나오는 아버지들의 축 처진 어깨가 지하철역마다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IMF라는 단어가 IM 파더의 약자라는 가슴 아픈 농담이 돌았을까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이 시대의 가장들이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겁니다. 한강 다리 위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강물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시중 금리는 연 30%까지 미친 듯이 치솟아 대출이 있는 집들은 문자 그대로 피가 말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어야 하며 내일 당장 식탁에 올릴 고기 한 근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1998년 1월 5일 KBS를 비롯한 언론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이 마치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간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자기 금을 내놓겠어?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금은 가장 확실한 생명줄인데 그걸 바보같이 왜 내놔? 라는 반응이 당연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은 곧 생존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가가 경제를 망쳐놓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희생을 바라는 건 염치 없는 짓이라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전 세계의 상식을 보란 듯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방송국 앞에, 은행 앞에, 동사무소 앞에 줄이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넉넉한 부자들이 창고에 쌓아둔 골드바를 내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갓돌을 지난 아기의 고사리 같은 손가락에서 빼낸 작디 작은 돌반지, 평생을 함께하자며 가장 가난했던 시절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빛바랜 결혼반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기신 낡은 금비녀,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사들였다는 금가락지까지 서구 경제학자들의 눈에는 그저
AU라는 기호로 표시되는 광물이었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한 가족의 눈물겨운 역사이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박제해 놓은 결정체였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나라를 위해 내놓겠다고 줄을 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고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풍전등화에 처진데 나라가 빚을 졌으니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기꺼이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마 열의 9은 이게 다 정치인들이랑 재벌들이 사고쳐서 벌어진 일인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 라며 울분을 터뜨릴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그 합리성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일단 내 나라를 살려놓고 보자는 그 처절하고도 뜨거운 애국심,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도 없다는 무의식적인 일체감이었죠. 당시 외신들의 보도는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BBC 같은 거대 언론들은 연일 이 광경을 보도하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집단적 광기 혹은 현대 경제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인류학적 현상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뼈저리게 발달한 서구 사회에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자본 도피가 일어나는 게 공식입니다. 부자들은 달러를 사모으고 서민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며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값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장롱 속에 금을 꺼내 국가 금고를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 분석가는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의 결속력은 경제학 교과서의 모든 이론을 비웃고 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한국에 투자하라.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수치와 그래프로만 세상을 판단하던 차가운 자본주의의 심장부에 한국인들의 뜨거운 진심이 거대한 균열을 낸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이 모였을까요?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캠페인이 진행된 약 4개월 동안 참여한 인원만 무려 350만 명에 달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약 4,600만 명이었으니 젖먹이 아기부터 꼬부랑 할머니까지 전 국민 10명 중 1명은 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모인 금의 총량은 약 227톤이었습니다. 이 227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걸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2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정부나 언론이 처음에 목표로 잡았던 양은 고작 10톤 내외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목표치의 수십 배가 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 금 시장이 요동을 쳤을까요? 실제로 한국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금 때문에 국제 금 시세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전무후무한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금 딜러들이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반 가정집에 금을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 거냐 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금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 금 하나하나에 서려 있는 눈물겨운 사연들입니다. 당시 뉴스 카메라에 포착된 수많은 시민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한 할머니는 보자기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에 쌓인 금반지를 꺼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 돌 때 받은 건데 나라가 살아야 우리 손주도 잘 살 것 아니냐라고요. 또 어떤 초등학생은 고사리 손으로 돼지 저금통을 털어 모은 돈으로 산 작은 금메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스포츠 스타들도 앞다투어 참여했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는 자신의 보물을 기증했고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금메달과 포상금을 내놓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자신의 서품 반지를, 법정 스님은 가지고 있던 소박한 금부티들을 기부했습니다. 종교와 계층, 세대를 초월한 이 거대한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 살리기를 넘어선 일종의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가장 소중한 추억마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한국인 특유의 우리라는 정서가 폭발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냉철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21억 달러가 실제로 IMF 채무를 갚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당시 우리가 갚아야 했던 총 외채는 수백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국민들이 모은 21억 달러는 그 거대한 빚더미에 비하면 사실 조족지혈이었죠. 하지만 이 운동의 진짜 가치는 현찰이 아니라 신용에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불신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외국 투자자들은 이 금 모으기 운동을 지켜보며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결혼 반지까지 팔아 나라 빚을 갚겠다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라면 절대로 돈을 떼일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국민들이 버티고 있는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강력한 믿음이 전 세계 금융가에 퍼지기 시작했죠. 이것을 경제용어로 국가 신인도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보여준 이 압도적인 결속력이 땅바닥에 떨어졌던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을 다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가 되었던 겁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국민의 마음이 수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낸 셈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IMF 체제에 들어간 지 단 3년 8개월 만인 2011년 8월 빌린 돈을 전액 상환하며 조기 졸업을 선언합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최소 10년, 길게는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기나긴 터널을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빛의 속도로 통과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한국인의 DNA, 즉 위기 앞에서 더 무섭게 결집하는 독특한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찬란한 기적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국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놓은 그 수많은 금은 과연 투명하게 처리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씁쓸한 뒷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금을 수집하고 정제해서 수출하는 권한을 가졌던 일부 대기업과 유통업체들이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거나 금 수출 실적을 조작해 부당한 세금 환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훗날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슴 아픈 지점은 희생의 불균형입니다. 정작 외환 위기를 초래했던 정경유착의 핵심 인물들이나 무책임한 경영으로 회사를 말아먹은 재벌 총수들은 뒤로 숨어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짐을 짊어지고 아기 돌 반지를 꺼내온 것은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길거리로 내몰렸던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국민이 사고치고 기업이 망친 나라를 왜 서민들의 피땀으로 메꿔야 하느냐는 당시의 울분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뼈아픈 교훈이기도 합니다. 기적은 아름다웠지만 그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모으기 운동이 우리 현대사에서 갖는 상징성은 결코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이라는 존재가 가진 잠재력의 실체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항상 이랬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버리고 도망친 임금 대신 이름 없는 민초들이 의병이 되어 일어났고 구한말 나라 빚을 갚기 위해 담배를 끊고 비녀를 뽑았던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의 그 추운 겨울, 우리는 다시 한번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국가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세금을 걷어가고 규제를 일삼는 차가운 행정조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현장에 서 있었던 우리 부모님들에게 국가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 집이었고 내 자식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터전이었습니다. 각자 도생과 혐오가 판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 27년 전 그 뜨거웠던 연대의 기록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히 금을 모아 달러를 만든 경제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배주의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심어준 거대한 심리적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는 것을 증명한 가장 위대한 퍼포먼스였죠. 지금도 세계인들은 한국을 보며 경탄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는지, 어떻게 K-팝과 K-컬처로 전 세계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1998년 그 추운 겨울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아기 돌 반지를 손에 꼭 쥐고 줄을 서 있던 이름 모를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보다 공동체를, 오늘보다 내일을 먼저 걱정했던 그 숭고한 희생정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 장롱 깊숙한 곳에도 그때 차마 내놓지 못했거나 혹은 그 시절의 고통과 희망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패물함이 남아있나요? 오늘 밤 부모님께 슬쩍 한번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그때 우리 집 금반지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말이죠. 아마 그 대답 속에는 어떤 경제학 교과서보다 생생하고 어떤 영화보다 감동적인 우리 가족만의 기적의 역사가 담겨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잊고 살지만 우리 몸속에는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거인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결국 다시 길을 찾아내고 함께 손을 맞잡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전설 같은 기적을 직접 써 내려갔던 사람들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1997년의 뜨거웠던 기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그때 보여준 그 연대의 정신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는지, 혹은 너무 개인의 이익만을 쫓으며 소중한 가치들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기억이 있으시거나 혹은 부모님께 전해들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모여 또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저력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흥미롭고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 지식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